수강생 여러분, 한 주일 동안 건강하게 다들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벌써 5주차 온라인 수업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인간 행동에 관한 주요 이론 중에서 행동주의 이론에 대해서 공부해 볼 계획이에요. 벌써 4월이면 보통 때 같으면 학교는 이제 축제 기간 앞두고 있어서 다들 바쁘기도 하고 즐거운 시간 보낼 때쯤인데 이렇게 아직 학교에 오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들 생각하면 마음이 정말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과제 다 확인 열심히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출석도 그렇고 과제 내주시는 것도 20명이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너무나 성실하게 잘 해주고 있어서 정말 고마운 마음이에요. 다들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온라인 수업 특성에 또 장점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어려운 내용을 2번 들을 수 있다. 잠깐 졸리면 멈추고 쉬었다 들을 수 있다. 뭐 이런 다양한 장점이 있으니까요. 다들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열심히 수업 듣다가 상황이 좋아지는 대로 학교에서 만나서 여러 가지 활동, 직접적인 활동 해보면서 수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중간고사 공지를 간단하게 드리면 원래 강의 계획서에는 우리가 중간고사 그리고 기말고사 이렇게 2번 시험을 치를 계획이었죠. 그런데 일단 중간고사는 대면 수업이 불가능한 관계로 과제로 대체하게 되었어요. 8주차에 중간고사를 치르게 되어 있는데요. 8주차 수업을 중간고사 대체하는 과제로 지금 학교에서 모두 변경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8주차 수업은 강의를 진행하지는 않고요. 그 주차에는 여러분들이 제출하실 과제의 주제, 그리고 어떻게 적으셔야 되는지 형식, 마지막으로 분량까지 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제를 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수업을 듣는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레포트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돼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저희 이번 주에 공지 나온 대로 여러분들 알려드렸고요. 자세한 내용은 뭐 미리 준비하실 필요는 없고요. 8주차 수업에 제가 공지 올려드리면 그대로 여러분들이 시행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도 한번 수업 열심히 우리 한번 해볼게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인지이론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콜버그 도덕성 발달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하인즈 딜레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나는 어느 정도의 도덕성 수준인지 여러분들이 직접 과제에도 올려주셨는데요. 다들 상당히 높은 단계에 올라와 있는 걸로 여러분들이 많이 써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들 전에 사실 배워야 하는 것이 인지주의 전에 원래는 행동주의를 보통은 먼저 배운다고 말씀드렸죠. 보통 교재 구성이 심리학의 발달 순서대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프로이드, 에릭슨, 융, 아들러 같은 우리가 전에 배웠던 정신분석 이론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행동주의 이론, 그리고 그 다음에 인지주의 이론 이런 구성인데요. 우리 교재 같은 경우는 인지이론과 행동주의 이론이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머릿속에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배울 행동주의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실제 이 행동주의 이론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특히나 아이들을 다루는 현장 같은 곳에서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기술들이 많아요. 아이들의 행동을 즉각적으로 수정해 줄 수 있고 또 어떤 과제를 가르칠 때 가장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직접적으로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열심히 들어보시면 나중에 현장에서 적용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오늘도 열심히 공부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 배워야 할 내용은 크게 이제 3가지 정도로 나눠지죠. 항상 그랬듯이 주요 학자 누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주요 개념들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시작해 봅시다. 자, 가장 먼저 행동주의 이론이라고 하면 이제 첫 번째 나오는 학자는 파블로프라는 학자예요. 어디선가 분명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아니면 여러분들 요새는 과학학습 만화 이런 것들 본 학생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개에게 종을 쳐서 침 흘리는 행동을 관찰하고 뭐 이런 것들 생물 시간에 배운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바로 그 파블로프가 아주 유명한 행동주의 이론 학파죠. 원래는 러시아의 생리학자였어요. 그래서 개의 침샘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우연치 않게 개가 고기를 보고 침을 흘리는 행동.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고기를 주러 다가오는 사람의 발소리를 듣고 침을 흘리는 현상을 발견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심리학 이론을 이제 정립하게 되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파블로프라는 우리가 꼭 전공자가 아니어도 이 파블로프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조건반사와 심리치료 이러한 영역에서 연구 업적을 남겼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한 명의 학자, 스키너라는 학자를 볼 텐데요. 스키너는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까요? 이제 파블로프와 왓슨이라는 주요 학자보다 조금 뒤에 등장하게 되는 학자인데요. 사실 우리가 행동주의 동물 실험과 관련해서는 이제 스키너가 가장 대표적인 학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스키너 박스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자, 그래서 이제 스키너 같은 경우는 스키너 박스를 이용한 조작적 조건화라든지 여러 가지 실험 장치들을 고용해서요. 이 스키너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행동주의, 동물 실험, 그리고 통제된 연구를 시도한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돼요. 대표적인 학자는 파블로프, 스키너, 그리고 여기 교재에 앞에 나와 있진 않지만 이제 왓슨이라는 학자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학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 마지막으로 나오는 학자가 가장 이제 행동주의 이론의 마지막 학자인데요. 반두라라는 학자가 나오죠. 그래서 보통 이 행동주의 심리학의 흐름은 가장 처음에는 인간을 동물과 같은, 동물과 크게 다르지 않은 오로지 행동은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환경을 통제함으로써 만들 수 있다라는 가장 처음 파블로프와 왓슨이라는 학자의 이론을 스키너라는 사람의 정교화시킨 이론을 거쳐 마지막으로 이제 반듀라라는 학자가 사회학습 이론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아이들이 점점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공격성을 발현시키는 것이 컴퓨터 비디오 게임 같은 것에 나오는 공격 행동이나 사람을 죽이는 게임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공격성을 학습한다. 이러한 이론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도 보시면 연령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반듀라의 사회학습 이론, 이제 모니터링 이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 이야기가 뒤에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3명의 학자,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왓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이번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행동주의 주요 개념 및 이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행동주의는 대부분의 인간의 행동을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 학습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 나왔던 정신분석 이론과는 완전히 다르죠. 인간의 행동은 정신분석에서는 어떻게 인간의 행동이 영향을 받는다고 했죠?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현재 행동이 크게 좌우되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과거의 성장 환경, 특히나 주 양육자와의 애착 관계에 있어서 각 단계의 각 발달 과업을
잘 성공적으로 했느냐, 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성격이 형성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이 행동주의 이론은 완전히 달라요. 행동주의 이론 같은 경우는 인간의 행동을 학습된 것이라고 보죠. 그래서 학습에 의해서 어떤 잘못된 행동이 만약에 있다면 부적응 행동도 우리가 학습에 의해서 교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프로이드 이론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떠한 강박적인 성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내가 신경증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이 원인을 어떻게 찾죠? 이제 그 사람의 성장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겠죠. 상담자와 긴 시간을 이야기하고 꿈을 분석하고 이 사람의 무의식을 분석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 과정이 짧을까요? 길까요? 매우 길죠. 인간의 무의식을 탐색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행동주의 같은 경우는요, 인간의 사고, 감정, 정서 이런 것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고요. 오로지 관찰 가능한 과학적인 팩트, 인간의 행동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인간의 행동은 개가 침을 흘리는 행동처럼 학습시킬 수도 있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좋지 않은 부적응 행동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또 학습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단순하게 이 행동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앞으로 이야기할 우리가 개념들 중에 자극과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대부분의 반응은 학습된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학습하는 과정을 거치면 부적응 행동도 제거할 수 있고 적응 행동 또한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행동주의 이론이죠. 요새 TV 프로그램에 보면 그 동물 행동 훈련사인가요? 강형욱 훈련사라는 분이 나와서 요새 하는 프로는 뭐가 있죠? 개는 훌륭하다에 보시면 자, 보신 적 있으세요? 개한테 먹을 거를 못 기다리고 달려드는 개가 있다라고 하면 개가 먹이를 보여줘요. 그럼 개가 달라고 막 짖죠. 주나요? 안 주죠. 기다려요. 그럼 개가 막 고민하다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엎드려요. 그 사인이 나오면 먹이를 주죠. 그러면 개가 그 다음에 또 먹이를 보면 막 고민하다 아까 앉았지? 앉아요. 그럼 먹이를 주죠. 이런 식으로 개의 행동을 학습시키죠. 이것을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시켜요. 사실 그 강영욱 훈련사가 하고 있는 방식이 바로 이 행동주의 이론이에요. 근데 그건 개잖아요 라고 한다면 이 행동주의 이론은 인간도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과 동물은 전혀 차이가 없다고 봐요. 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개념 머릿속에 넣고 한번 계속 나가볼게요. 자, 파블로프의 개 실험이죠.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이 실험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요. 사실 그 파블로프라는 학자는 생리학자죠. 그래서 개 침샘 실험을 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개 침샘에다가 구멍을 연결시켜서 침의 분비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기록하는 장치예요. 자, 그림으로 해놨지만 여러분들 요새는 유튜브가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죠.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검색하시면요. 그 당시 실험, 실제 사진 같은 거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제 행동주의 이론 같은 경우는 동물 실험을 상당히 많이 실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받는 비판 중에 하나가 이제 동물 학대에 대한 동물의 인권이 아니죠. 동물은 사람이 아니니까. 이제 동물의 복지에 대한 비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실제 이 행동주의 학파들의 실험이 많이 진행된 대학교 앞에 가면, 동물 보호 운동가들이 와서 굉장히 이렇게 시위도 많이 하고요. 또, 실제 그 실험실 뒤에 가보면 이제 요 추모비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이 인간들의 실험을 위해서 희생된 동물들을 위한 추모비 같은 것들도 실제 세워져 있는 걸 많이 봐요. 그만큼 행동주의로는 인간을 가지고 실험을 할 수는 없으니 동물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자, 파블로프의 개 실험은 어떤 거죠? 이 파블로프라는 사람이 원래는 침샘 분비에 대한 실험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개는 이렇게 묶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이 연구실에 갈 때는 먹이를 주러 가겠죠. 그러면 당연히 먹이를 주면 고기를 보면 침이, 우리도 그렇죠. 배고플 때 빵집 옆에 지나가면 와 맛있겠다. 침샘이 분비가 되죠. 자, 그건 당연한 현상인데 이때 어떤 것을 발견했냐 하면 늘 가서 먹이를 주면 걔가 침이 더 많이 나와요. 그렇군 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실험실에 뭘 두고 온 거예요. 아, 맞다. 그걸 가지러 가야 되는데 라고 해서 먹이를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실에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이 개 침샘 그래프가 갑자기 올라가는 거예요. 뭐지? 나는 고기를 안 줬는데 얘 왜 침을 많이 흘려? 라고 생각하는 데서 시작된 거죠. 뭘까요? 이 개에게 학습이 된 거죠. 사람이 올 때는 보통 고기를 줬어요.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고기가 나왔죠. 따라서 고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침이 나오는 행동. 자극은 발자국, 침이 나오는 행동은 반응이 학습된 거죠. 자, 여기서 이 이론이 시작하게 됩니다. 새로운 자극이 새로운 반응을 유발시킬 수 있고 낡고 비생산적인 반응은 시간을 지나게 되면 소멸한다 라는 결론을 얻게 돼요. 자, 이 이야기 뒤에서 계속 해볼게요. 자, 이제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 넘어갔네요. 자, 학습 이론은요, 발달에 있어서 생물학적 요인보다 환경적 요인을 더 강조하죠. 이전에 정신분석 이론과 비교해보자면, 정신분석 이론은 그 사람의 타고난 기질, 그리고 부모 요인이라든지 이제 이런 애착관계, 부모와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하면, 학습 이론은 환경을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 발달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학습 경험이 인간 발달에서 변화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죠. 이 이야기는 환경을 만약 바르게 구성해줘서 새로운 학습 경험을 하게 되면 발달의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행동주의 이론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죠? 선행사건, 행동, 그리고 그 행동의 결과를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뒤에 실험을 통해서 설명드리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자, 왓슨이라는 사람은요, 이 행동주의 이론이 처음 나오기 시작했을 때, 처음 유행하기 시작했을 때 굉장히 파워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주느냐에 따라 어떠한 사람의 어떠한 행동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뭐 리틀 알버트라든지 이런 왓슨의 실험들이 나오는데요. 이 행동주의 학파의 이론은 사실 처음에 등장했을 때 사람들한테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줬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신분석 이론에선 사람의 예를 들어서 다리가 마비된 신체화 현상 같은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앉아가지고 상담하고 분석하고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무의식 파헤치고 이걸 2년, 3년씩 걸려서 해야지만 치료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행동주의 이론에서는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조금 전에 파블로프 실험에서는 이제 개 침 흘리는 행동, 예를 들어 침 흘리는 행동이 문제예요. 없애고 싶어요. 그러면 앞에 나왔듯이 뭘까요? 고기를 주면 침을 흘리는 행동이 있었죠. 그런데 내가 발자국 소리만 나면 개가 침을 흘리게 학습을 시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 발자국 소리를 듣고 침 흘리는 행동을 없애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다가갈 때마다 고기를 주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적으로 또 반복하다 보면 이 개가 뭘 학습할까요? 사람이 와도 더 이상 고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걸 학습하게 되면 침 흘리는 행동은 없어져요. 자,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시켜서 리틀 알버트 실험이라는 걸 뒤에서 하는데요.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0개월, 11개월 된 아기를 데리고 오죠. 그래서 이 아기는 사실 쥐를 봐도 무서워하지 않고 토끼를 봐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쥐를 보면 막 기겁을 하죠. 저도 며칠 전에 분리수거 쓰레기 버리러 나갔다가 쥐를 보고 거의 심장마비로 사망할 뻔했는데, 그런데 그건 우리가 이미 쥐는 공포라는 대상이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인 거고, 사실 갓난아기 같은 경우는 그런 것에 대한 전혀 선입견이나 학습된 내용이 없어요. 그때 왓슨이 실험을 하죠. 이 아이한테 흰 쥐 공포증을 심어주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실험으로 입증을 해요. 어떤 사람에게 공포증을 심어주고 그리고 공포증을 제거하는 실험을 보여주는데, 아기를 놓고 처음에 흰 쥐도 주고 뭐 토끼도 주고 이래요. 그러면 아기가 굉장히 좋아하면서 그걸 만지고 뭐 이렇게 접근을 하죠. 그런데 쥐를 만질 때 뒤에서 굉장히 큰 소리가 나는 쇠붙이 같은 거를 빵 때려요. 그럼 아기가 소스라치게 놀라서 울겠죠. 자,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쥐를 줄 때마다 뒤에서 귀에다가 빵 소리를 크게 내요. 그럼 아기가 또 기겁해서 울겠죠. 자, 이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했더니 나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하면, 더 이상 꽝 소리가 나지 않아도 흰 쥐만 보면 거부 반응을 보이면서 울어요. 자, 흰 쥐 공포증이 만들어졌죠. 자, 이제 공포증을 만들었으니 치료도 해야겠죠. 이걸 근데 사실 이 리틀 알버트 실험에서는 왓슨이 바빴기 때문에 흰쥐 공포증을 치료하는 실험까지는 실제 진행을 못해요. 하지만 어쨌든 이 실험을 통해서 인간에게 공포증을 만드는 실험 과정을 보여주죠. 거기서 굉장히 열광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이 왓슨이 나중에는 아주 자신감에 차서 어떤 이야기까지 했냐 하면, 나한테 12명의 아기를 줘라. 그런 다음에 나한테 얘는 의사 만들고, 얘는 뭐 변호사 만들고, 얘는 예술가 만들고, 얘는 거지 만들고, 얘는 도둑을 만들라고 해라? 그럼 나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라고 해요. 환경을 세팅해 줌으로써 나는 누구를 어떻게든 만들 수 있다라는, 거의 신적인 얘기 아니에요? 이런 정도의 자신감에 찬 이야기를 한 사람이 왓슨이죠. 자, 이 전까지만 해도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어떠한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 행동주의 학파들은 그 과정을 굉장히 단순화시키고요. 심지어 눈에 보이는 실험으로 입증해냈고, 게다가 시간도 아주 짧았어요. 아주 효율적이죠. 이 정신분석 이론 같은 경우는 유럽의 학파들에 의해서 이끌어진 학문이고요. 행동주의 이론이나 인지주의 이론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중심되는 학파들이 있어요. 자, 각각의 이 성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하실 텐데요. 유럽 같은 경우는 문학 사조 자체가 철학적이고 굉장히 깊이가 있죠. 그런데 미국의 학문적인 풍토는 어떤가요? 실용주의, 계량, 측정이 가능하고 입증이 가능하고 이러한 실용적인 부분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학파들의 특성을 각 지역이라든지 문화랑 연결시켜 보면, 이 지역에서 왜 이러한 학파들이 생겨났는가에 대한 이해도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시면요. 행동주의의 고전적 조건 형성과 조작적 조건 형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벌써 골치가 아파요. 고전적 조건 형성은 뭐고, 조작적 조건 형성은 뭔가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실 텐데요. 사실 이제 번역이기 때문에 늘 말이 좀 복잡할 수는 있어요. 이제 고전적 조건 형성이라고 하면 파블로프의 개 실험에서 나왔던 그 실험을 이야기를 하고요. 파블로프의 실험 자체가 무려 거의 100년 전에 이루어진 실험이죠. 행동주의 중에서 가장 처음 이루어진 고전이에요. 클래시컬한 조건 형성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가 고전적 조건 형성이라고 하고요. 이후에 스키너가 그 내용에 추가시켜서 어떤 행동을 강화시키거나 소멸시키거나 이렇게 처벌을 통해서 감소시키거나 이러한 개념을 추가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조작적 조건 형성이에요. 자,
이 두 개 차이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먼저 고전적 조건 형성을 보도록 할게요. 보통은 이제 여기는 교재에는 반응적 조건 형성 또는 고전적 조건 형성 이렇게 두 가지 용어 혼지에서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보통은 고전적 조건 형성이라고 다른 교재들에 훨씬 더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시면 돼요. 자, 고전적 조건 형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파블로프의 실험이죠. 고전적 조건 형성 과정. 자,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 반사에 기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실험을 하나하나 개념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1차시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2차시 수업에서 이제 파블로프의 개실험 조금 더 본격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